12월 1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 모두 가족 리스크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주중,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는 신장기업 김과장,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장남 불법 도박 의혹, 두 가족 리스크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픈카 몰았다고 하죠.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 무죄가 나온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문화 뮤직회, 이번 주에는 재즈 뮤지션 세 분 초대했습니다. 호세윤 밴드의 호세윤, 재즈 보컬리스트 써니, 베이시스트 이병헌 씨 모시고 감미로운 재즈의 선율에 흠뻑 취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 브리핑. 오늘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와 함께 신구 브리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님이 오늘 안 계시죠? 네네. 허전합니다. 허전하네요. 허전한데 또 우리가 또 신구의 조화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워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부가 어제 그 방역 대책을 내놨고 오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 지원금 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고 방역 강화 지침이 내려졌는데, 이에 따른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책이 일환인 것입니다. 대상자 320만 명은 우선 금지 및 제한 업종으로 손실 보상을 지급받은 90만 곳, 그리고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었지만 피해가 상당하다고 인식되는 230만 곳이 해당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게 되고요. 이와 별도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물품 비용 10만 원을 현물 지원하기로도 했습니다. 네. 이거 뭐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100만 원 추가 방역 지원금에 대해서는 일단 생색내기라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특히나 연말 대목 장사를 앞두고 지금 방역이 다시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물론이고 가스 난방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임대료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보상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항상 문제, 임대료, 인건비, 뭐 이런 겨울이니까 난방비까지가 다 문제인데 사실 캐나다 같은 곳은 임대료를 절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25%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할인하도록 정부가 아예 그렇게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임차인은 임대료의 25%만 내면 되는 거예요. 부담이 확 줄겠네요. 확실히. 50%는 정부에서 아예 지원해주고 25%는 임대인이 받지 마라. 그다음에 임차인은 25%. 이게 이렇게 되니까 소상공인들도 거의 락다운이 걸려도 큰 불만 없이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어떻게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쌓여가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순간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다시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박이 심하고 결국 이게 폐업까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이나 정부 측에서는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시지표상 우리나라는 지금 최대 수출입도 굉장히 성적이 좋고 경제 성장률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위, 2위 안에 들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부자고 나라 국간이
넉넉하다고 해서 그 곳간 지켜서 국민들이 배가 고프다면 그 곳간 나라 곳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 중심으로 우리 경제 이만큼 좋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 배고픈 국민들 지금 두 번째 겨울을 코로나와 함께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고용 불안에 내몰려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와닿지 않죠. 네. 와닿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 빚을 돈 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빌릴 만큼 빌렸다는 거예요. 이미 1년 반, 2년 이렇게 되면서 빌릴 만큼 빌렸기 때문에 제발 직접 지원해달라라는 말씀을 어제 그 자영업단체를 대표해서 이성원 사무총장이 자영업자 그 비상대책위원회 이성원 사무총장이 간곡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간곡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담아서 얘기하더라고요. 빚 좀 내지 말라고 해라 제발. 지금도 빚에 치인다. 자 이런 가운데 종교시설에서는 선택지를 제시를 했어요. 종교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로 보이긴 하는데 이 선택지가 유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를 제시했나요? 네, 종교계에서는 그동안 예배 등의 행사를 볼 수 있는 권리, 즉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서 이들에게 두 가지 선택 방역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종교 행사가 있을 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때 즉 이제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이 될 경우에는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하고 최대 2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만약에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자를 구성할 때는 수용 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이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예배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예배 후 소모임 같은 사적 모임은 역시나 4인까지 허용이 됩니다. 네, 여기서 조금 헷갈려서 저희가 찾아본 게 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을 이야기하는 건가? 여기서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하면 14일 이후, 3차 접종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 당일부터 저는 접종 완료자인데요. 근데 이 접종 완료자에는 PCR 검사한 사람도 접종 완료자로 PCR 검사에서 48시간까지 그러니까 PCR 검사를 한 분 플러스 접종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다면 수용 인원 70%까지 교인이 수용 인원이 뭐 3,000명이다. 그럼 3721 2,100명까지. 네, 대형 교회는 그렇게 모이겠네요, 이제. 그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PCR 검사도 안 한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다면 수용 인원의 30%까지. 교인이 수용 시설이 1,000명이라면 300명까지. 네. 근데 300명까지는 못 모입니다. 299명. 둘 중에 하나를 넘어가면 그렇네요. 못 모이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를 못 넘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이 종교 시설에 대한 선택지를 그 방역 당국이 줬다라고 보니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사실 이 방안을 오늘 발표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크게 뭐 야당을 비롯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게 그 상인들은 그래서 더 서운할 거예요. 말만 꺼내면 소상공인 지원 하는데 종교의 그 선거를 앞두고 종교를 거스르는 그걸 반대되는 목소리 내기 어렵거든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도 점점 더 후퇴하고 있는 게 종교계 눈치 보기인데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는 다릅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교 활동의 자유는 그건 상대적 기본권이에요. 제약할 수가 있는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즉 칼 들고 종교 포교를 하는 활동은 제약할 수 있고요. 문 두드리고 문 열고 남의 집에 벌컥벌컥 들어가서 하는 종교 활동은 제약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나 종교적인 모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그 사회 기본 질서, 국방 등의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1항 2항에 따르면 상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제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는 구분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건희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결국 사과를 했죠. 사과라는 말을 하고 고개를 네. 숙였습니다. 오늘 당사에서 준비된 A4 용지를 꺼내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언론 보도에서는 이게 선대위와도 논의가 되지 않은 사과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설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이게 주말에 할까 어떤 강도로 할까를 고민을 하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다소 급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긴 하지만 전혀 몰랐다?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우선 사과 내용은요.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고요. 네. 국민이 제게 기대했던 바 결코 잊지 않겠다. 일관된 원칙과 잣대를 저와 제 가족, 주변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과를 했지만 사실 그 사과가 과연 진심인가를 두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사과까지의 태도가 좀 오락가락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지난 며칠간. 태도가 계속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네. 사실 14일 새벽에 YTN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요.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의혹만큼이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보도 당일 진행된 관훈 토론회에서는 우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재직 증명서도 정당하게 발급받아 냈다고 발언을 했죠. 네. 그 다음 날에도 기자들이 관련해서 물었는데요. 저한테 묻지 말고 기자들이 취재해보라고 화를 냈어요. 기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겠어요. 네, 근데 늘 기자들이 취재해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주로? 네. 본인에게 묻는 것도 기자의 취재 행위인데요. 네. 네네. 그러네요. 그러고 저쪽에서 떠든 거 듣지만 말고 관행에 비춰서 어떤 건지 좀 보라면서 주변에서 말릴 정도로 화를 냈는데요. 네.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김건희 씨 인터뷰 내용이 나온 이후에 윤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한 게 있기 때문에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면서도 다만 사과를 할 예정이란 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가 공식 사과인가 묻는 질문에도 공식 사과, 비공식 사과가 따로 있느냐고 어제까지 반문하기도 했죠. 근데 오늘 태도가 바뀌어서 그 사과를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등 당내에서 사과는 제대로 빨리 할수록 좋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그런 압박, 여론에 못 이겨서 사과 입장을 발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이 사과의 기본적 동력은 오차범위 내지만 지지율 하락 나왔죠. 추세가 네. 계속되고 있고 확실히 추세상 이재명 후보가 우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하향하고 있는 게 추세상 보이니까 그게 오차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사과의 동력이죠. 예. 2030 지지율도 사실 윤 후보에게 유리했는데 어느 순간 역전됐어요. 네. 예, 역전됐다는 점이 있고요. 사과의 동력은 그러하고 오늘 한 사과까지 굉장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메비우스의 사과가 될 수 있어요. 사과하고 인정 또 새로운 사실 나오고 또 사과하고 또 새로운 사실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메비우스의 사과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끊어지지가 안과 밖이 구분이 안 되는 메비우스의 사과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걸 끊어내긴 해야 돼요. 네. 끊어내긴 해야 되는데 오늘 사과도 제가 보기에는 사과의 정석을 지키지 못했다. 사과하는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야 되는데 워낙 파악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지금 당장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 그게 달았죠. 네. 네. 여러분들 그 흔히 여친이랑 남친이랑 이렇게 싸우거나 할 때 하여튼간에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뭘 잘못했는데 아우 무섭죠. 예, 바로 그 얘기 나옵니다. 네. 국민들은 그렇게 묻고 있어요. 아 알았어 내가 일단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뭘 잘못했는데 성의가 없네. 연락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이 없었죠. 오늘 사과문에는. 예, 오늘 그 얘기가 없어요.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 그리고 그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네. 질의를 가졌는데요. 사과문 발표 이후에 의혹이 어디까지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잘 분류를 못하겠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 분류된 된 것까지만이라도 했어야 돼요. 지금까지 왜 분류가 안 돼요? 지금 뭐 18개, 20개 다 분류해 놓고 사람들이 우리 국민검증단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김건희 씨는 자신의 허위 이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니까 이를 삭제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보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이 오늘 공지한 내용인데요. 네. 그저께죠. 15일부터 요청자 김건희 씨로부터 게시물 103건에 대한
삭제 요청이 접수가 됐고 이 중 49건에 대해 삭제 조치를 했다는 것인데요. 클리앙 측은 단순 언론 보도 기사나 TV 프로그램을 인용한 37건은 삭제하지 않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14건은 임시 차단 상태라고 했습니다. 클리앙에서는 자신의 글이 삭제됐다는 삭제 인증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글을 삭제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한 일인가? 라는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를 버는 일입니다. 자, 다음에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할 때 제출한 재직증명서 찍힌 직인. 와, 직인 나오면 우리 뭐 네모난 직인이냐, 네. 이게 얼마가 올라갔느냐, 이게 뭐 이 복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작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재직증명서 직인이 다르다. 네모난 직인이 공식 문서에 나오는데 네. 이번에 김건희 씨가 낸 재직증명서는 동그란 직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볼 거고요. 이재명 후보 아들 리스크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아들의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곧장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어서 아들의 마사지업소 방문과 성매매 의혹에 관련해서 터지니까 오늘 또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 후보는 나도 확인을 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라면서 아들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요. 다만 야당에서 제기한 아들의 도박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서는 은행에 빚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00만 원 이내로 잃은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는요. 조금 있다가 우리 김현장 시간에 신장기업 김현장 시간에 이 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이거 올려도 업로드해도 된다. 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그 욕설 부분만 잘라서 하는 거는 조금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욕설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욕설을 앞에 있었죠. 네, 당신이 이걸 들으면 기분 좋겠냐 이런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끊는 것은 안 된다. 그렇죠. 예, 네. 맥락을 끊고 마치 그 욕설을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가 한 것처럼 끊어서 편집해서 공개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근데 다 편집된 부분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요. 예, 네. 이거는 편집된 부분만 돌아다니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앞뒤 맥락을 전체를 보여주는 거는 허용. 하지만 맥락을 끊어서 얘기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거고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을 두고 친정부 성향이라고 평가하는 언론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징계 재판에서 증언을 할 용의가 있다. 불러달라. 검찰에서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이죠. 그다음에 MBN 재승인 조건 취소 소송 1심 패소했습니다. 원래 승인도 불가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오늘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족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번 주 여론 영향을 받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된 그 사건은 여론조사에 아직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는 했죠. 어쨌든 이번 주 여론 동향 한번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 지표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오늘 3개 준비했는데 우선 후보 지지도 관련해서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4, 16 화요일부터 목요일 전국 1,000명 무선 85, 유선 15% 면접 조사한 갤럽 조사가 있고요. SBS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가 14일, 15일 전국 1,016명 여기는 무선 87%, 유선 13% 진행했어요. 이 똑같은 면접 방식이었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갤럽 조사에서 보자면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 35, 모르겠다 16 이렇게 나왔고요. SBS 넥스트 리스트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35.4, 윤석열 후보 33.3. 두 후보 차이는 2.1%포인트. 갤럽에서는 1%, 넥스트 리스트 조사에서는 2.1%. 넥스트 리스트 조사에서 보면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 후보 45.5, 윤석열 후보 43.8. 정말 초접전 양상이다. 두 조사 모두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네네. 이제 갤럽 조사에서 좀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저희들 하위 표본에 대해서는 뭐 과도한 해석을 좀 삼가라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 준칙에도 나와 있는데 네. 그 충청도에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충청도에서 의견 유보가 26%가 나왔어요. 아유, 평균보다 많이 높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TK에서도 19%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후보 강세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냉각 분위기, 유보층으로 돌아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냉각 분위기가 그 좀 보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어쨌든 토탈 정리하자면은 네. 이제 초접전 양상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초접전 양상이다. 다만 접전의 양상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1, 2% 정도 높은 범위에서 초접전 양상. 그전에는 사실 윤 후보가 조금 더 앞선 범위에서 초접전 양상이었다고 보이는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오차 범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세부 지표로 돌아가면 윤석열 후보 강세 지역인 충청, 대전 충청,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보층이 평균적으로 보면 유보층이 16%인데 대구 경북이나 대전 충청에서 19%, 26%등 유보층이 많아진 것으로 보아이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일단 유보로 갔다가 보통 후보에서 후보로 바로 갈아타지는 않거든요. 중립지대 거쳐서 경유해서 가죠. 네, 보통 경유해서 가는데 지금 경유 국면이네요. 어쨌든 이번 주 조사는. 그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 이번 조사를 보는 포인트는 그 주 초에 김건희 씨 리스크가 터졌죠. 그것이 이제 좀 반영된 효과가 보이고 이제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장남 의혹은 이제 목요일 어저께 좀 집중적으로 좀 되고 오늘 다음 주 월화 조사 봐야 그 반영 정도를 알 수 있겠네요. 주말에 들어간 조사는 두 요인 모두가 좀 반영된 조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발표 시점이 아니라 조사 시점을 봐라 그렇게 그렇죠. 했었는데 갤럽의 화수목 좀 이제 이재명 장남 리스크는 좀 부분적 제한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고 넥스트 리서치는 김건희 씨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다. 그래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좀 주춤거리게 만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또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20, 30대에서 좀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았냐. 그 전에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20대와 60대, 30대에서는 좀 붙어 있고. 근데 이제 20대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로 역전된 조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20대 분위기 바뀐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은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가장 출발선에 서게끔 만든 그분을 등판하게끔 만드는 게 반문 정서, 반문 진영의 어떤 요구였고 그 요구의 핵심은 부당함에 맞서는 당당함. 네, 또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김건희 씨 사안을 봤을 때 공정과 상식 이것이 어느 대목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또 더 팩트 그 영상도 컸어요. 예, 목덜미 사진. 그래서 이게 70년대 대마초 연예인들이 경찰서 출두할 때나 봤던 장면을 요즘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 룰스 텍스트라고 이미지는 텍스트를 지배하게 돼 있는데 요즘은 그런 장면 보기 자체가 힘들어요. 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다. 근데 그 장면이 사실 좀 내용만큼 더 컸다라고 봐요. 또 그것이 이제 YTN 보도와 그 장면이 나란히 같이 엮이면서 하루 차이로 이렇게 나왔죠. 묘한 몽타주 효과가 좀 나타난 것도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네요. 이미지, 룰스, 텍스트. 이미지가 텍스트, 문자를 지배한다. 네. 그다음에 몽타주 효과. 네. 아, 이거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급 방송입니다. 네. 몽타주 효과. 그 장면과 장면이 서로 다른 장면이지만 장면과 장면이 연달아 있으면서 여기서 오는 새로운 장면이 연상이 되는 몽타주 효과가 있었다. 자, 이 국정수행평가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평가가 모두 트리플 다운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오늘 갤럽 조사에서 좀 유심히 볼 것이면 갤럽 조사는 이제 장남 효과도 아까 일부 반영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목요일까지 했으니까. 보통 이제 국정평가와 여당 지지도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동조화라고 하고 제1야당은 이제 그 엇갈리는 그 디커플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국정평가 여당 제1야당이 나란히 떨어진 것이 오늘 갤럽 조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혐오감이 올라갔다는 그렇죠. 얘기죠? 역시 현명하시고 날카로운 왜 진행자십니다. 이러십니까? 빨리 예.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트리플 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이제 묻지마, 정치 불신, 혐오, 냉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나타날 때 그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제 등장할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오늘 이제 갤럽 이제 지표가 바로 그런 걸 보여줬었는데 네네.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네.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나는 아주 상징적이면서 중요한 처음 등장했지만 앞으로 심상치 않게 나타나게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이것이 김건희 씨든 이제 이재명 장남이든 서로 간의 진영 내에서는 할 말이 있겠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둘 다 짜증난다. 이게 도대체 이 코로나 상황에 이 엄동설안에 이 무슨 짓이냐, 이 무슨 일이냐. 네. 그런 것들 속에서 정치 불신 혐오가 동시에 양지지층으로 거두고 있다. 저는 그 점을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만약 이런 정치 불신이나 혐오가 이 경향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각 진영은 어떻게 되냐면 누가 자기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많이 동원하느냐, 투표장으로 많이 보내느냐로 맞습니다. 선거가 결정난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1월 달부터는 발표된 지표가 투표율 변수하고 교차해서 이제 볼 텐데요. 그래야죠. 예. 결국 뭐냐면은 투표장에 나와야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지지가 온연한 현찰로 올 텐데 예. 결국 1월 달부터는 이제 투표율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네. 투표율과 이제 전체 응답까지 차이가 좀 일부 있을 텐데 네네. 그렇다면 투표율 문제가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최근 보기 힘든 투표율 저하 현상. 투표율 저하되면 핵심 지지층을 그럴수록 진영 논리가 더 진영 행행하- 논리가 더 강화되면서 그렇죠. 핵심 행행해져. 지지층을 투표장에 보낼 수 얼마나 투표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네거티브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악순환이 돼요. 악순환의 악순환. 어떤 그런 게 또 보인다. 그래서 예.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그 견해에 상당히 좀 공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악순환을 끊어내려면은요. 어찌 보면 양 그 진영도 이런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해야 되지만 소위 어느 진영에 나는 죽어도 1번이야, 나는 죽어도 2번이야, 나는 죽어도 3번이야 하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말고요. 그 중도 어떻게 잘하는 거 보고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본인들의 견해를 하나씩 만들어 가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자님 말씀 같지만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빨리 그 늪에서 나오는 자가 저는 이긴다라고 봅니다. 그게 누가 네.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예. 자, 가족과 배우자 리스크 관련된 조사 결국 이제 있죠, 지금. 요즘 자꾸 나오죠. 어제 오늘 계속 많이 인용되고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게 바로 그 대목이었는데요. 네. SBS 넥스트 리서치조사에는 후보 배우자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네. 준다는 의견 60%, 주지 않을 것이다가 38%. 네. 근데 이게 지지 후보별로 보면 묘하게 좀 달라요. 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가 85%, 네네.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영향 없을 것이다가 36%. 즉 뭐냐면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김건희 씨 의혹을 상당히 좀 크게 보고. 좀 엄중하게 보고 있고 네. 좀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네. 것이 이제 지지층에 따라서 확연히 갈림을 좀 보여줄 수 있고 네. 그렇다면 배우자의 영향이 음. 지지 후보 변경에 어느 정도 있을 영향을 것이냐. 끼일 거냐. 미칠 있다가 거냐. 65%예요.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간단치 않은 이슈다. 근데 문제는 배우자라는 거 사실 이제 뭐 김혜경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죠. 이재명 후보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배우자를 이야기할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다음 주에 네. 혹은 이번 주라도 자녀의 문제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응답을 만약 누군가 한다라면 그럼 다 그래서 응답- 결과가 나온다면 또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저는 이런 설문이 현재 뭐 매우 중요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식의 응답하고 이런 식의 결과가 도대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는 리서치로서도 저 상당히 좀 고민이 들고 또 그것을 의뢰하고 발표하는 언론사에도 과연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다룰 것인지는 한번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제목 장사를 위한 근거 만들기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뭐 사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리서치 리터러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요새 빅데이터 분석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보통 우리가 조사를 하면 정량조사 몇 대 몇, 정성조사 웨이, FGI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씁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흔히 소셜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네네. 저기 이제 정량조사나 정성조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알고 싶어한 내용을 네. 피조사자들 상대로 해서 설계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라면은 네, 이거는 이제 소셜 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은 SNS 상에서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의견들을 이렇게 취합하는 거거든요. 흔히 네네. 말하는 NLP라고 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라고 자연어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왜 이것이 의미가 지금 시기에 의미가 있냐라면 지난 2016년도 트럼프 힐러리 선거 때 네. 모든 조사 기관들이 힐러리 우세를 점쳤고 또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그 빅데이터 소셜 온라인 상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였죠. 언급, 검색량 또 트럼프를 둘러싼 어떤 단어들이 트럼프를 구성하고 있느냐 네. 그 수치만큼이 실제 결과로 정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빅데이터도 상당히 보조 지표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제 오늘 그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검색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고 어떤 단어들이 그 후보를 규정하고 있는가는 지금부터 살펴볼 의미가 있다. 그것이 이제 그 기저의 이면에 흐르는 그네들의 리얼 보이스 혹은 리얼 보이스. 또 살아있는 의견들이 그 온라인상에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의견을 포착하는 것 그것이 이제 빅데이터다 봤을 때 빅데이터는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캠페인에 상당히 활용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야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대선 전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도박, 마사지샵 출입 의혹까지 한번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이야기, 이재명 후보 아들 얘기죠. 이야기 먼저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사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이게 사과가 이렇게 빨리 나온 걸 보고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즉각적인 사과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선대위나 후보가 언제 인지한 겁니까? 후보가 언제 인지했는지는 저는 좀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네네. 다만 보도 후에 최대한 하여튼 빠르게 신속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자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인지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뭐 항상 저는 이런 질문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는 후보 본인의 결정이냐 선대위의 결정이냐 이거 꼭 묻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건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후보 본인의 결정이다.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좀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긴 층층시하 선대위가 결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후보 본인의 판단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들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이 뭐 조직이 돌아가는 걸 좀 아는 사람들은. 네. 자, 어제 이미 상습 도박죄 게임산업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아들. 네. 그리고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 배당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형사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또 얼마나 상습적으로 또 도박의 액수나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야 돼서 뭐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다만 네. 후보자도 아들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네.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하나만 사실관계. 이게 실제 돈을 얼마나 그 도박 사이트에 실제 얼마를 송금했고 얼마를 땄는지 또는 얼마를 잃었는지는 이건 뭐 사실관계가 조금 더 조사돼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됐을 때 500만 원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실제 500만 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사이버머니 500만 원이라서 실제로는 뭐 10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든 아니면 선택 지원에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불분명한 건 맞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네. 네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서 게임을 한 사실은 맞다. 자,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 마사지샵, 마사지 업소 이용 후기 관련해서 그것을 작성한 거는 그 아들이 맞다.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네. 지금까지 나온 후보의 발언 또 선대위 입장은 여기까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 본인이 확인해 봤는데 아들 본인이 성매매 사실 없었다고 하고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더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네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씨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김 씨 허위 합격력 관련 고발 여부 놓고 법률적 검토를 했다. 그리고 요건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다른 방송국에서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공소시효 다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아요. 어느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지금 그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매 학기마다 아마 갱신이 된 것 같아요. 아, 매 학기 갱신. 예, 그럼 갱신될 때마다 그 서류가 사실상 들어갔죠.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좀 남아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 이제 허위사실 공표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관훈 토론 등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재직증명서 얘기가 제일 딱 걸리던데. 예. 그런 부분에 재직증명서 발급된 거 맞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면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로 하면은 사실은 그 발언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수사기관이 조사를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과거까지 쫙 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고발의 법적 요건 또 상황은 갖춰졌다 이렇게 본 거고 구체적인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 국민대에서 매 학기 그 소위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넣어서 갱신을 했다면 이게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다면 이거는 좀 뭐 굉장히 법률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서류를 커 보이고. 뭐 매번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를 기반으로 갱신 여부를 계속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법리 구성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허위사실 공표는 이게 실제로 그 기소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게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를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런 효과. 예. 적어도 그런 효과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 그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씨 건강보험료 월 7만 원 조응천 의원이 요 부분 밝혔는데 네. 이게 도대체 이거 옛날에 MB가 했던 2만 5천 원인가요? 19,000원인가요? 냈던 이런 수법인 거죠? 법인에다가 올려놓고 자기 소득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 네, 뭐 주로 아시다시피 이제 자산이 많은 분들이 이런 편법을 사용하죠. 네. 뭐 특히 또 이런 거 건보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법인 소유로 고급 승용차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써서 사실상 탈세를 하는데요. 그거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입으로는 공정을 얘기하는데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어제 조응천 의원님이 신랄하게 비판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건희 씨 문제라 실질적으로 후보 본인 문제 아니지 않냐. 뭐 얼마 전까지는 결혼 전 문제다 그랬는데 결혼 후에도 허위의 이력을 제출하는 게 나오니까 이제 그 뭐 부부지만 각각 개별적인 인격인데 이거 묶어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수정 상임위원장 선대위 상임위원장은 기획설 후보도 기획설 이야기한단 말이죠. 물타기 위한 기획설이다. 기획이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또는 뭐 학력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뭔가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닙니다. 네. 그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같은 경우는 국민 대부분이 후보자의 배우자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을 할 정도로 여론조사를 보면 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뭐 어떤 사생활 영역을 저희들이 지금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했다고 보여지는 소지가 농후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언론에서는 전격적으로 사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뭐 갑자기 A4 용지 꺼내들고 사과를 했어요. 네. 이 사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격적인 사과는 아니죠. 네. 아니 뭐 언론에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이미 사과할 기회는 있었는데 사과하지 않았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사과한다는 게 아니라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던 거고, 또 사실관계를 떠나서라는 표현을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오히려 국민의 비난을 더 자초했고, 네. 그래서 밀려서 오늘 이제 사과를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사과를 하면서도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렇게 지금 돼서 본인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라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모면하기 위한. 특히 오늘 그 보도 나왔지만 김건희 씨가 발급받았다는 그 경력 재직증명서, 거기 위조 의혹까지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진짜 사과라면은 사실관계까지 다 인정을 해주면서 확인해서 인정해주면서,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그랬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과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사과할 게 있으면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서 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 김병기 의원 등 몇몇 분들이 실제 더 그 의혹을 제기할 사안들이 있다. 김건희 씨나 본부장, 특히 김건희 씨나 뭐 장모 관련해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더 준비되고 있는 것이 더 큰 게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그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건들이 지금 이거 말고도 더 허위 이력이라든지 또는 아예 뭐 다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조사되고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뭐 몇몇 의원들이 좀 개별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네. 저희 그 윤석열 일가 네. 정부배 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도 네. 한두 분의 의원이 네. 관련돼서 좀 더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최근 사례로 더 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보고 있어서 네. 뭐 조만간에 한 건이나 두 건 이상 말씀드릴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그 윤석열 일가라고 했는데 그 일가 중에서 본부장 중에서 지금 김건희 씨 금전 관련된 건이 조만간 한두 건 정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검증의 결과죠. 의혹이라고만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보고 있어서 그 결과가 뭐 잘 진행이 된다면.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요하게 검증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조만간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민주연구원의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어제 한국일보는 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성적 지향,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공약하지 마십시오.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 법은 차별허용법, 차별장려법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차별금지 대상에서 빼면 이 법은 현실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로 작동합니다. 오히려 진짜 차별금지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 관계자는 이 공약으로 평등과 인권을 중시하는 대선 후보임을 강조하고 여성 등 소수자의 마음을 사겠다고 했답니다. 팔 생각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 관계자에게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한 미국 연방대법원 오버지펠대 호제스 2015년 판결문의 요지를 전합니다.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요청은 다수의 선호나 합의, 즉 선거나 입법보다 더 높은 가치이며 이 헌법적 요청을 지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역할이다. 소수자의 권리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자 천부인권입니다. 결코 다수의 선호나 합의에 따라 좌우되는 그저 그런 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에는 예외가 없고 인권에는 흥정이 없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격 김과장, 김준호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내일도 한파주의보라는데. 내일까지. 이것도 기후 위기의 그 어떤 현상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옛날 네. 추위 같아가지고. 옛날 추위 같아서. 네. 네, 맞습니다. 옛날엔 진짜 더 추웠던. 엄청 그랬던 것 추웠죠. 같아요. 예, 요즘은 한강 잘 안 얼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한강 얼어가지고 스케이트 타고 저는 그 나이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하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뉴스에서. 네. 이 추위 속에서도 연일 정치권은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데 굉장히 이 뭐랄까 이 뜨거운 정치권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기가 국민들로서는 좀 답답한 노릇인 것 같습니다. 매연이 많은 이렇게 열은 많이 나는데 이게 예. 좋은 불이 아니고 나쁜 예. 불이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중도 유보층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까 배철호 위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예. 약간 동반 특검이 아니라 동반 사퇴를 바라는 민심이 있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려다가 그러네요. 중간에 싹 접네요. 네, 딱 긴장했는데 딱 마무리 싹 잘하시네요. 접네요. 마무리를. 예, 방송에 물이 오르셨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가족 리스크, 윤석열 부인 김건희 허위 이력 파문, 그다음에 이재명 아들 상습 도박, 상습성 인정될 수 있을까? 저는 뭐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또 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일시 오락이냐, 도박이냐,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뭐 법적으로는 네.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뭐 사실관계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 이거 변호사들끼리 앉아가지고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아까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국민대학교에 계속해서 제출했던 이력서에도 허위가 있고 이것이 갱신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제출이 됐는지 아니면 한 번 제출해서 자동 계약 갱신처럼 그냥 한 번 제출된 허위의 내용이 있는 이력서가 한 번 제출되고 국민대학교에서 계속해서 갱신이 됐는지 이걸 들여다보고 있고 이게 법적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제명은 사문서 위조 아니면 업무방해잖아요. 네네. 문서를 위조하고 핵심은. 이제 네. 근데 둘 다 시효가 7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뭐 수원여대, 그러니까 YTN 단독으로 나왔던 수원여대에 제출했던 거는 2007년도고 그렇다면 가장 근래에 제출한 게 국민대에 이제 채용 지원을 하면서 냈던 2014년도인데 네. 2014년도 3월인가 4월이기 때문에 7년은 도과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낸 시점으로부터는 7년이 지났지만 뭔가 본인이 여기서 계속 일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갱신을 했다거나 그러면 또 자료를 제출하거나 뭐 그렇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다시 그 시점으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 맞고 네. 또 하나 논리는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계속해서 뭐 이제 급여를 수령하고 본인이 그 허위의 서류를 기반으로 재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재직 중에는 계속해서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있어서 네. 이게 사실 종전의 어떤 당연하게도 통상적인 법리대로라면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시효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게 되니까 뭔가 시효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내지 쟁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의원이
아마 그 부분을 법적 검토를 그거 네. 하나를 검토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지 하나는 조금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렇죠.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네. 박주민 의원 지금 인터뷰하다 나온 거라서 지금 원고 그러네요. 내용에는 없는 반갑습니다.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도 그걸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김준우입니다. 네네네. 아니 뭐 누구 위촉 받아 가신 겁니까? 저는 31명인가 지원해서 8명이 그때 선발이 된 법률신문 광고를 보고 이제 채용을 지원을 했는데 네네. 연임이 될 때는 저는 다시 계약서를 이력서를 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갑자기 통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임용이 됐구나. 자, 그러면 이제 재임용이 될 때 그 이력서를 보고 그 이력서와 강의 평가 뭐 이런 걸 보고 재임용을 했을 텐데 그렇죠. 당연하죠. 그 최초 제출한 이 문서를 허위의 문서다 이게 그럴 경우에 이거를 공소시효 안으로 가시는 업무방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업무방해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문서 위조는 넘어가더라도 그렇죠. 업무방해는 가능한데 네. 이제 그때 강의 평가가 좋았으면 이를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 뭐 이런 정도로 갈 가능성은 그러니까요. 좀 살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위 문서 작성과 관련된 죄는 작성한 시점 그다음에 행사한 그렇죠. 시점이 과거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무리하게 연장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 행사 시점을 갱신 시점에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거는 내규에서 예를 들어 신규 임용이 아니라 재임용의 경우는 이전에 낸 걸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어떻게 국민대에 그 겸임교원 채용 절차에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도 또 약간 싹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되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재제출, 다시 제출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게 갱신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이런 업무 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또 판례의 전제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짜 서류를 냈으면은 이걸 평가할 또 책임이 이 당국으로서는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걸 만들어야 이게 업무 방해가 된다라는 또 판례 법리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럼 어느 정도 허술한지 뭐 이런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지금 장은미 변호사의 말씀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재직증명서를 보고도 니들이 속았어? 그럼 니들 잘못이지.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리는 그렇게 판례는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국민대 이력서를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아니면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겠죠. 정확히는. 네네네. 그렇게 써놓고 뒤에 첨부된 자료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그 졸업장을 냈으면 증빙자료로 이러면 이제 업무방해로 처벌이 안 된다든가. 그거는 국민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심사를 좀 똑바로 해. 이 재직증명서까지 그러니까 그 증빙서류까지 위조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국민대는 그냥 진짜 대충 심사를 똑바로 안 한 것일까 아니면은 심사를 일부러 똑바로 안 한 것일까? 정말 업무의 무능력이냐? 아니면 그것도 고의로 심사를 엉망으로 한 거냐? 이런 의문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하여튼간에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후보가 관훈 토론에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보다도 관훈 토론에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얘기했고 재직증명서 제대로 발급해서 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느냐 이거 검토 중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사실 이 법리가 생긴 건 이재명 후보 때문이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상 이게 뭐 다른 영역에서 허위사실을 막 선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그렇다면 토론회라는 특수한 상황하에 뭔가 과장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후보가 언급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게 맞느냐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뭐 그 형님 뭐 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 중에 뭔가 강압성이 있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법원까지 갔던 거고 최종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유명한 표현이 숨 쉴 공간. 그러니까 어떤 정치 영역,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법원이 재단하는 건 옳지 않다. 특히나 어떤 토론회라는 특성상 즉문즉답이 일어나고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보았을 때 뭔가 다른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범죄로 의율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대법원의 어떤 전제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관훈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 자체는 허위사실 공표로 좀 처벌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 이외의 장소에서도 뭔가 굉장히 부인하는 듯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그 순간을 약간 모면하기 위해서 라이브로 뭔가 했으면 좀 관대하게 보고 활자화된 방식으로 그게 나오면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저는 법원 판례를 사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뭐 평가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이냐 평가냐.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담은 아니, 것으로. 근데 사실은 이 얘기에 뭐 의견을 담은 거다. 네. 아, 그렇게 빠져나가야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그건 나의 의견이었을 뿐이다. 네. 그럼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뭐 경로들은 분명히 있어서 이거 100%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오히려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탐사 보도에 알려진 거에 의하면 그 뭐 영락고, 뭐 한림성심대, 서울대 인베이 폴리텍, 게임산업협회, 뭐 미술세계, 삼성미술관, 뭐 까르띠에 보석전 이건 다 공소시효 때문에 사실은 날아가는 문제라고 한다면 요 허위사실 공표는 법리적으로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고발을 하면 이게 이제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를 가리게 되죠. 네. 그 가리게 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그게 이제 법적 처벌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의 이력서 기재나 윤석열 후보의 말 이런 것들이 허위의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게 이제 결과로서 드러날 기소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데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닌데 담당하는 검사나 경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막 수사를 오래 해야 됩니다 하고 시간을 끌기에 적합한 사건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서면 진술이라도 하라고 하고 빨리 그냥 질문지를 던지면 몇 월 며칠까지 한 적 있나요? 없나요? 네. 라든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사실은 수없이 많은 기관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안 근무했는지도 문제지만 재직 기간까지 조금씩 이렇게 윤색했다는 혐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만 좀 재빨리 확인하면 일단 사실관계는 많은 부분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그 회사 재직기간도 이거 안 맞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등기부를 떼봤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그 재직했다라고 돼 있는 H 모 주식회사. 근데 설립 일자가 2004년 11월 30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재직할 수 없는 그런 기간에 재직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 게 김건희 씨가 등기이사인가요? 등기감사, 등기이사 그래요. 네. 등기이사, 등기감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설립 일자를 모를 수 없어요. 그럼 아마 그런 식의 항변은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 이전에도 이 설립 과정과 관련해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경력으로 기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공식적인 어떤 재직 기간은 법인 설립 이후로 지정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딴 것 떠나서 아까 뭐 이따가 우리 얘기했지만 단순 도박이냐 상습 도박이냐 굉장히 어려운 쟁점인데 이거는 좀 상습 사문서 위주라서 그래요. 상습 사문서 위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재직증명서가 진짜다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게임산업협회에 가서 경력증명서를 떼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가서 경력증명서를 떼면 실제로 그동안에 재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게임산업협회가 자료를 검토해서 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경력증명서를 내면 이 관련된 의혹은 깔끔하게 해소됩니다. 뗄 수 있을까요? 발급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그럴 의지는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저 이재명 후보 아들 얘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더 뭐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행위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맞습니다. 부분 이게 이제 비교를
하는 기사들도 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좀 비교를 좀 한번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김건희 씨 측의 해명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 게임협회에서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던데 그럼 사실은 뭐 통상적인 업무 시간 아닐 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회장님을 뭐 또 뭐 도와드리고 이랬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비상근이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십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못 봤다는데 직원이 못 봤다는데 했을 때 뭐 주말에 했다, 뭐 퇴근 후에 했다, 법원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 허위 인턴십이라고 인정을 했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어요. 맞아요. 같은 논리라면 정치적인 어떤 맥락을 다 떠나서 그렇다면 김건희 씨 그 말은 신빙성이 더 높다고 법원 아니면 뭐 언론 아니면 사람들이 평가할 것인가? 그렇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거나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검찰 수사가 과도했고 언론의 어떤 검증도 혹독했다라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예에서 예외일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윤석열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사실상 총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공정과 상식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 본인들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네. 이재명 아들 건으로 넘어가도 돼요? 네네. 예. 추가로 뭐 덧붙일 말씀 있으면 보니까 별 덧붙일 아니 없습니다. 말씀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넌 무슨 얘기하지? 이러고 생각하고 자, 있었습니다. 탁월한 진행이십니다. 예. 예. 그런 표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 아들 뭐 이런저런 뭐 도덕적 평가 이런 걸 떠나서요. 법적으로 보자면 일시 오락이냐 도박이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쟁점일 거고 이거 일시 오락입니다. 나도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해요. 나도 한 게임에서 포카 쳐, 뭐 고스톱 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일시 오락이란 말이죠. 근데 일시 오락이냐 도박이냐. 그 다음에 상습성이 있냐 없냐.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김준우 변호사님 먼저. 근데 저는 어쨌든 본인이 또 인정한 거 있고 그 캡처된 거에서 보면 스포츠 토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일 거예요. 거기다 돈을 대고. 네, 불법 경마하면 마사회법이고 이게 다 형법에 있는 도박죄랑 상습 도박죄만 있는 건 아니어서 네네. 그래서 뭐 적용 법조는 조금 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단순 도박죄는 벌금형만 있는 죄고 상습 도박죄는 이제 그 실형 징역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볼 때마다 판결 예를 볼 때마다 이 그 기소 기준이 솔직히 확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의뢰하면 이게 단순 도박죄로 의율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단순 도박죄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은 해보겠지만 사실 검찰의 기소 편의가 사실 저는 약간 많이 드러나는 죄가 이제 요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심지어 도박장을 개설한 사설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 나오는 게 허다한 상황에서 몇 차례 도박을 했다고 해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건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알 수는 없지만 처벌 받는다면 아마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 건 관련해서 본인이 올린 그런 게시물들을 토대로 이게 곧장 사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형사법적으로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또 이 도박 사이트의 특성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시글을 좀 많이 올리고 댓글도 많이 붙고 하면 뭐 포인트가 쌓인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과장된 사실관계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고 좀 허황된 걸로 좀 이목을 끌려고 하는 그런 유인책이 또 있는 사이트들도 있고. 저는 이 해당 사이트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뭐 잘못했다, 다 인정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정말 지금 이미 고발은 된 상황이죠. 가세현에 의해서. 그렇다면 뭐 엄청나게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본인들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뭐 지금 뭐 자금 출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공세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은행 빚은 있다라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인정을 했죠. 아들이. 그렇죠. 근데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고 뭐
돈을 조금 썼는데 그게 한 몇백 단위 정도라서 뭐 자금 출처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이제 과도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법적 선상 위에 올리더라도 이게 전 벌금형 이상이 나올까 이게 초범인 걸로 보이고 뭐 다른 전과는 없다는 전제하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신기했던 게 법적 처벌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재명 후보 쪽은 일단 빨리 사과를 했고요. 네네. 대부분의 범위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 처벌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윤석열 후보는 되게 늦게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와 정무적인 문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 당연히. 말하자면 네. 그런 부분도 좀 잘 판별해서 각 캠프에서 이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는 건 저희 같은 법률가들의 눈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쪽 후보 다 법률가라서 네. 굉장히 그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좀 사고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자체는 만약 수사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명 후보의 첫째 아들이 아마 가벼운 벌금형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적절하게 조속히 빨리 사과하는 것은 되게 잘한 대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다 사과, 뭐 이재명 후보는 뭐 확실히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게 사과냐 아니냐 이제 네. 사람들이 왈가왈부가 있는데 여튼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 있잖아요. 네. 이거 일부러 사고 내게 해서 오픈카에서 여자친구를 안전띠를 못 매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사고 네. 내게 해서 살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그렇게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건을 잠깐 짚어보자면 말씀 주셨지만 이 두 연인이 오픈카를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탔고 그 당시에 운전을 했던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 0.118% 그러니까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이게 왜 살인죄? 그러니까 검찰도 뭐 고의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좀 기소를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런 음성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안전벨트 안 맸어? 그러니까 본인이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구나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 직후에 사고가 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조금 다퉜다는 그런 사정 그리고 뭐 네네. 헤어지자고 또 뭐 이야기도 나왔다는 그런 사정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구분길에서 돌담 뭐 경운기 다 하면서 오픈카였기 때문에 이 동승자가 정말 튕겨져 나가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 사망을 예견하고 일부러 내지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고를 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일단 1심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지만 최소한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뭐 이 건은 이제 2심까지 가서 사실관계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입증이 만만치는 않아요. 까다로운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네. 까다로운 얘기예요.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면 저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라는 고의라는 거거든요. 난 이 사람을 꼭 죽이겠어가 아니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법정에서 다툴 때마다. 예. 여튼 요건은 한번 2심까지 사실관계나 법리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나마 이 피해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블랙박스나 이런 게 나왔던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또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2심까지 좀 잘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장기업 김과장 김준우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